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 8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 건데 뉴욕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적어도 50만 명의 시민이 직장을 잃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내일부터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외교 활동 등 특수 목적이 아니면 일반 비자나 거류 허가만으로는 중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 개학 여부를 둘러싸고 각종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이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유서에는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오늘 8시 뉴스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약 1,000만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현금은 아니고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같은 걸 주는 방식입니다. 오늘 첫 소식 윤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민주당과 청와대에 제시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은 이렇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어치씩 한 번에 지급하자는 겁니다. 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같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이 474만 원인 4인 가구를 말하는데 이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은 전국 1,000만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전체 지급액은 10조 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 대신 긴급 생활지원금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민주당 회의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중산층까지 주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인 중산층까지 지원금을 주면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된다며 총 지급액은 2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안은 민주당 안과 비교하면 지급 대상과 규모가 적습니다. 방정청은 내일 가물의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를 계속 협의한 뒤 다음 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1,0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 건 그만큼 서민 경제가 받은 충격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돈 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기도 하는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마스크처럼 앞으로 대출 신청도 출생 연도에 따라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보증서 없이 1,000만 원까지 직접 대출을 해주기로 한 첫날, 지역센터마다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번호표조차 못 받은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오다 보니까 어제 못 하시고 가신 분들은 바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모르고 왔다가 은행이나 세무서 등을 돌며 서류를 준비한 뒤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증명서 뽑아야지, 자료 뽑아야지, 또 은행 가서 얘기해야지. 원수하고 끝나는 거 없어요. 불만이 폭발하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리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게 1,000만 원 이하 직접 대출 신청을 받는 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신청자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1357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분들이 2468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이신 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인 신용대출이나 보증서 대출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처리합니다. 신용이 비교적 높은 1에서 3등급의 3,000만 원 한도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중간 신용등급은 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받아 업무를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신청분 처리와 시스템 안착 등에 시간이 걸려 소상공인 대출 신청과 처리 과정이 앞으로 1, 2주 더 혼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요즘 돈 구하기 어려운 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재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해외 발전소 수주와 원전 관련 매출이 급감한 여파로 두산중공업은 2018년 7,200억 원, 지난해 4,900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올해 당장 갚아야 하는 회사채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 자금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상환도, 만기 연장도 어려워졌습니다. 두산그룹은 지배구조가 수직 계열화돼 있어 두산중공업의 부실은 그룹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기간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업, 지역경제 타격 등을 고려할 때 자금 지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은 물론 대주주 3, 4세 32명이 보유한 주식까지 모두 담보로 잡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단 버티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제 위기의 출발이 질병이었던 것처럼 자금난 그리고 영업 위축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기업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지원 결정은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대책 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된다고 밝힌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확진자가 이제 8만 5천 명을 넘으면서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 상황 역시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면서 전 세계 환자의 절반이 유럽 대륙에 몰려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세계 주요 20개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열었는데 전염병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막아야 하는 만큼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다른 나라 상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이 미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들어 연일 10,000명씩 증가하더니 결국 중국의 환자 수 8만 1,000명도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라면 곧 9만 명도 넘을 걸로 보입니다.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뉴욕주는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병원 한 곳에서만 하루에 13명의 환자가 숨졌습니다. Today is kind of getting worse and worse. We had to get a refrigerated truck to store the bodies of patients who are dying. 인공호흡기는 물론 의료진이 쓸 마스크와 방호복도 동났습니다. It's insane to see those photos of nurses and doctors wearing garbage bags is shameful and it is shocking. 기자회견 직전 미국이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춤했습니다.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시하려다 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환자 수가 중국보다 많아진 이유는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No, I think it's a tribute to our testing. Number one, you don't know what the numbers are in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보건당국자는 시간표는 자신들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결정하는 거라며 섣부른 완화 조치를 경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중국은 내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다른 나라가 중국인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때 중국 정부가 반발했던 거 생각해 보면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내일 새벽 0시부터 외국인은 비자나 거리 허가가 있어도 중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외국 환승객에 대해 무비자로 잠시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됩니다. 어젯밤 중국 외교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입국 제한 조치입니다.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등 제한적으로만 비자를 내주고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했던 우리 교민들과 유학생들도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주 초에 들어가는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회사 운영하는데 차질을 빚게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되고요. 중국 정부는 또 모레부터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중국 운항을 항공사별로 일주일에 단 한 편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应对当前的疫情，也是参考了许多国家的做法，是不得已采取的临时性的措施。 다음 달 하순 개최설이 나오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이른바 양회에서 코로나 전쟁 승리를 선언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90%는 중국 국적이고 중국 정부가 지난달 초 미국과 유럽 등이 중국 노선 운항을 중단하자 과잉 조치라며 반발한 것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사전 협의 없는 외국인 입국 금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환자가 늘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 가운데 확진 판정 받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유럽에 이어서 오늘부터 미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특별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미국 시애틀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검역 당국의 안내를 받으며 임시 선별진료소로 향합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오늘부터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특별 검역이 시작된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해외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확진자 50명 가운데 절반인 25명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약 1,800명. 먼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내외국인 할 것 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되고 음성이면 2주간 자가격리됩니다. 무증상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행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음성일 경우에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음성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가더라도 꼼짝 말아라 이거죠. 정부는 유럽과 미국 외에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입국자도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30일부터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 탑승객들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도 외국인 입국 자체를 아예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감염병 학회 이사장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은 자신의 SNS에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고 특히 외국인까지 치료하기에는 국내 의료진이 지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학회 측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온라인에선 외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입국 금지의 효과는 어떨까? 2월 초 중국인 입국 금지에 반대했던 한 전문가는 여전히 외국인 입국 제한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9,332명 중 국외 유입 사례는 309명, 3.3%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했던 전문가도 현재로선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발생한 상태여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당시 100명 차단하면 어쩌면 4,000명, 5,000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은 100명을 차단해도 국내 환자들이나 동일한 조건이라서 그 정도 효과는 크지 않다는 측면이고요. 물론 미국과 유럽의 환자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의료 인력과 중환자실 등 의료 물자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방역의 우선순위는 내부 상황에 맞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남미의 페루에 발이 묶여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 전세기 편으로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교민과 여행객 합쳐서 200명 가까이 됩니다. 임시 항공편이다 보니까 다들 급히 손으로 쓴 항공권을 들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페루 쿠스코 공항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국, 미국, 호주 등 각국의 전세기를 타기 위해 수도 리마로 향하는 이들입니다. 중간중간 버스로 이동할 때면 발열 검사 필수입니다. 36번 나오셨고요. 그리고 서로 거리 좀 두고 앉아주세요. 이렇게 쿠스코를 포함해 페루 14개 지역에서 수도 리마로 모인 한국인은 198명.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기 전 장기 여행을 갔거나 해외 봉사활동차 페루에 갔던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사관이랑 한국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지원해주셔서 무사히 한국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부 전세기인 아에로멕시코 임시항공편에 타기 전 급히 손으로 쓴 항공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멀리 쿠스코에서 온 사람은 약 420만 원, 리마에서 바로 출발하는 이들에겐 약 377만 원짜리 한국행 티켓입니다. 정부가 주선했지만 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귀국길은 꼬박 24시간 걸립니다. 멕시코 티후아나를 거쳐 내일 오전 6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 2주간 자가 격리하게 됩니다. 반면 다음 달 1일과 2일 각각 밀라노와 로마에서 역시 정부 전세기 편으로 들어올 이탈리아 교민 581명은 현지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전원 14일간 시설 격리될 예정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앞서 미국에서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미국 경제는 어떤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윤숙 특파원, 미국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실업 수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면서요. 네, 미국 노동부가 3월 셋째 주 실업 수당 신청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328만 3천 건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비해서 12배 늘었고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5배나 많습니다. 미 노동부가 실업수당 통계를 집계한 196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실업률 3%로 반세기 만에 최저 실업률을 자랑했던 미국 고용시장의 호황도 사실상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중에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네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인 연준 의장이 이례적으로 방송에까지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 상황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제한 자금 공급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can step in and replace that lending under our emergency lending powers, and we will do that. We have the ability in this unique circumstance to temporarily step in and provide those loans. 파월 의장은 그러나 일반적인 경기 침체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미국 경제의 기초 여건이 좋아서 이 사태만 지나면 강력한 반등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상원을 통과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하원에선 언제 표결이 이루어지나요? 네, 하원 표결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난히 통과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의원들이 의회에 나오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한국산 방역 물품 공급을 요청한 나라가 민간 협력까지 포함하면 모두 111개 나라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해당국의 보건 수요와 경제적인 실익, 또 우리의 대외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가장 협력적이었고 또 현재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면서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대구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또 6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인데 그때 모두를 조사하지 않고 병원 직원만 검사했다가 뒤늦게 집단 감염을 확인했습니다. TBC 한현호 기자입니다. 정신병원인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입원 환자 61명과 간병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대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 8일 만입니다. 대실 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을 합치면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 단일 건물로 칠 때 청도 대남병원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직원들 말로는 열 발열 체크하는데 다 뭐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의서하고요. 심폐소생 금지 동의서인데 그 2개 받던데요. 대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지난 19일 같은 건물에 있는 제2미주병원에 감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환자를 제외한 병원 직원 72명을 진단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그 뒤 환자 3명이 고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직원과 환자 355명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 결과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병원은 엘리베이터와 1층 출입구를 함께 써왔는데도 방역당국은 직원들만 진단검사를 한 겁니다. 외부인들과 접촉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종사자들 중에 확진자가 없으면은 정신병원도 안에 환자들은 좀 클린하다. 또 입원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고 대구시는 밝혔지만 정작 첫 확진 바로 다음 날 수십 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됐던 한 20대가 어제 오후 그 시설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주민을 만나 커피를 얻어 마시기도 했는데 확진자가 먹다 남긴 커피를 다른 사람이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CJB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의 한 펜션.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평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대구 지역 신천지 교육생인 26살 A씨로 코로나19 경증 환자로 분류돼 지난 13일 보은의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센터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도시락, 방역 물품을 위해 열어둔 지하 통로를 통해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무단 이탈한 20대 여성 확진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생활치료센터와는 바로 인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뒤늦게 관리 직원과 의료진이 달려와 이 여성을 센터로 데려갔지만 A씨는 수십 분 동안 펜션 여주인을 접촉했습니다. 여주인은 이 여성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줄도 모르고 커피를 대접했고 남긴 커피를 자신이 마시기까지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당한 거죠, 이게. 이렇게 민가까지 코로나 환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제재도 안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활발하게 다니면 어떻게 여기서 살겠어요? 못 살지. 방역당국은 해당 여성이 입소 후 전화로 심리 상담을 받아왔다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경증 환자 추가 입소를 중단시키고 경찰 인원을 충원해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여성을 대구 지역 병원에 이송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다음 달 6일에 개학할지 아니면 조금 더 미룰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학한 뒤 학교에는 가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듣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거쳐서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박찬범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 중인데 4월 6일 개학에 대한 찬반과 반대한다면 적절한 개학 시점을 묻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개학을 반대하는 학부모에게는 법정 수업 일수를 줄이고 개학을 한 차례 더 연기하는 방안과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는 방안, 그리고 다음 달 6일에 개학하되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하는 안 중 선택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12,000여 명이 참여했는데 4월 6일 개학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를 통해 지역 여론을 파악 중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내일 전국의 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데 최종 결론은 다음 주 초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4월 6일 날 휴업을 종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나올 예정이고, 이런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은 다음 달 6일 개학에 반대해 교육부의 개학 추가 연기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일단 개학은 하되 학교에는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강의와 질문을 주고받는 방식이 있고 학습 자료나 과제만 주는 수업 방식도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등교한 뒤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원격 수업의 경우엔 학생들 태도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교육 현장에서 준비가 잘 돼 있을지,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모니터 너머 출석을 부르고 지은이, 나니 얼굴 좀 보여줘야지. 윤서. 교사와 학생이 채팅창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얘들아, 바로 전 문제는 조금 어렵진 않았니? 괜찮았니? 수업 진도가 되게 걱정됐었는데 원격 수업을 다행히 진짜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될 경우 학교마다 이런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걱정이 앞섭니다. 기본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전송 장비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준비 기간이 다음 주 일주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초등학교는 어려움이 더 큽니다. 책자부터 막 슬기로운 생활, 뭐 바른 생활 이런 건데 그런 걸 가르치고 해야 되는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이 맞벌이 하는데 요즘 혼자 1학년이 그거를 할 수 있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원격 수업에 필수적인 컴퓨터 등을 보유한 비율이 낮고 한 가정에 여러 명의 취약 자녀가 있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이제 둘이 되면요. 그럼 또 2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와이파이 망인 그 문제도 또 있고. 교육당국은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기기를 대여해 준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수요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 영상을 퍼뜨린 조주빈.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왔는데요. 이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특히 피해 여성들 이름으로 만든 차명 계좌를 써왔던 게 확인됐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네로, 조주빈이 이른바 박사방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들입니다. 조 씨는 입장료를 받는 계좌, 즉 지갑을 미성년 피해자 명의로 만든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성착취물을 찍도록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한 미성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죄 수익 창구를 만든 겁니다. 조 씨는 박사방 운영지인 이모 씨 명의로도 지갑을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이 씨는 범죄 수익을 조 씨에게 전달해온 공범입니다. 조 씨는 이런 일종의 차명 계좌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은 가짜 지갑 주소를 텔레그램에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 씨가 이렇게 입금된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 세탁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SBS가 블록체인 보안 업체와 박사방 지갑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고도의 자금 세탁이 이뤄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지갑당 몇천 개 정도의 그런 분산 처리가 저희 보이고 있거든요. 내가 믹싱 앤 텀블링 이래가지고 자금 세탁 방식이거든요. 분산한 자금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입금한 자금하고 섞어버려요. 검찰은 조 씨가 가상화폐로 거둬들인 범죄 수익 전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영동대교에서 한 4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내려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성의 가방에선 자신이 박사방 회원인데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보트를 타고 한강 다리 밑을 수색합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영동대교에서 40대 남성 A씨가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이곳 영동대교 위에 놓인 A씨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엔 A씨가 작성한 걸로 보이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엔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죄책감이 들고 불안하다, 가족 친지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박사방 운영진은 아니라며 A씨 가족을 상대로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전남 여수에선 20대 남성이 N번방 사진 340여 장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자수 전 독극물을 섭취한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다 제기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심적인 이제 제기를 좀 느꼈었나 보죠. 경찰은 이 남성이 다른 경로를 통해 사진을 받았을 뿐 N번방 회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어제 서울 고려대 근처에서 시내버스가 앞에 있는 차 9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4명이 다쳤는데 사고를 낸 기사는 깜빡 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3차선을 달리던 시내버스 한 대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차들과 추돌한 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합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문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한 대가 차량 9대를 추돌했습니다. SUV였나 하여튼 그게 하나가 뒤에 완전 다 찌그러진 채로 이렇게 넘어져 있고 트럭 한 대가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1차 추돌 뒤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약 200m를 더 달렸는데 반대편 차량들과의 충돌은 겨우 피했습니다. 가로수를 쓰러뜨리고 인도로 돌진한 버스는 학교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있던 돌들이 사고 충격으로 다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엔 기사와 승객 1명이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깜빡 졸다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버스회사 측은 과로에 따른 졸음운전은 아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부터는 특력 중에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주 52시간을 넘은 법 위반이 돼버렸는데 가족에도 하루 9시간.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환자가 다른 환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JTB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 몇몇 병실에 경찰 통제선이 붙었습니다. 오늘 오전 2시쯤 62살 A씨가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66살 B씨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B씨가 항의하자 흉기를 꺼내든 겁니다. 뭐 때문에? 어디서 모르겠어요. 술 취했다고요. 복도에 있는 사람은 시비가 붙었지 않나. A씨는 그 뒤 다른 병실로 들어가 혼자 잠을 자던 46살 C씨를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고 B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숨진 C씨는 병실을 순회하던 간호사가 사건 발생 2시간 뒤에서야 발견해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그 방에 혼자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네, 문 열어줬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허브가 또 나왔는 거. 석 달 전 우울증과 수면 장애 등으로 입원한 A씨는 최근 퇴원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로 통제가 엄격해진 병원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흉기를 소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네, 다음은 총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 안에서는 사실상 운명 공동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민경우 의원의 공천 결과를 2번이나 뒤집은 통합당에서는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입니다. 여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더시민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자들 사이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근영 위원장은
민주당과 더시민은 사실상 운명 공동체라고 규정했는데 다음 주 공동 출정식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 안의 자식처럼 싸고 도는 더시민과 달리 또 다른 친여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하지만 정작 열린당은 민주당이 힘들어질 때 부양할 효자를 자처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열린당도 한 뿔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경욱 의원 공천 결과가 2번이나 뒤집혀 호떡 공천이란 비아냥을 들은 통합당 내부에선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공천 작업에 참여한 김세연 의원은 당 최고위가 공천 결과를 뒤집어 당원 당규 파괴자가 됐다고 비난했고 정병국 의원도 당 지도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올라 논란이 됐던 손학규 전 대표는 오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14번으로 밀려났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총선 후보자 등록이 조금 전인 저녁 6시 마감됐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에 모두 1,052명이 등록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자, 정당 기호는 지금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민주당이 기호 1번, 통합당이 2번, 민생당이 3번,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4번, 더불어시민당이 5번, 그리고 정의당이 6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서 투표 용지에 대해서는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정의당 이런 순서로 쓰여지게 됩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정당 투표 용지에서 원하는 순서를 받기 위해서 막판까지 위성정당에 보내는 의원 숫자를 조절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어제는 통합당, 오늘은 미래한국당 소속인 의원들을 위한 환영식. 승리를 위하여! 위성정당 미안당의 의원은 오늘 기준 17명이 됐습니다. 비례 투표용지는 그래서 의원 20명 민생당이 제일 윗칸, 미안당이 두 번째 칸이 됐습니다. 투표용지 두 번째 칸을 지역구는 통합당, 비례는 미안당으로 맞춘 겁니다. 기호는 오늘 확정됐지만 선거보조금은 오는 30일이 지급 규모를 정하는 기준일입니다. 전체 선거보조금 440억 원에 절반인 220억 원은 20석 이상 가진 원내 교섭단체가 먼저 나눠갔습니다. 통합당은 의원 3명을 더 보내 미안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고 보조금도 더 받게 할 태세입니다. 교섭단체 지위를 얻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 속에서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윤일규 의원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보냈습니다. 더시민은 의원 8명이 돼서 6명인 정의당을 제치고 비례용지 세 번째 칸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례투표 순서에서 더 유리할지 따지고 선거보조금도 더 받으려는 선거판 셈법이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인데 늑장 수사 논란 속에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먼저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 약 350억 원에 이르는 은행 잔고 증명서 4건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 안모 씨와 짜고 친분이 있는 김모 씨를 시켜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증명서는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공매 과정에서 자금력을 증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최 씨는 위조된 잔고 증명서 한 건을 실제로 한 차례 사용한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16년 안 씨 재판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한 최 씨. 결국 4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최 씨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도촌동 땅을 결국 최 씨가 낙찰받았는데 이때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낙찰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 씨 동업자 안 씨도 재판에 넘겼지만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위조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진정이 접수된 뒤 늑장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검찰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최 씨에 대해 진정을 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위조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업자 안 씨에게 속아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서해에서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행사 도중에 한 희생자 어머니가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천안함 사건은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어봤는데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윤 기자입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서 희생된 55장병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이 기념식에 처음 참석한 문 대통령 내외는 유족들의 절절한 추모사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용사들을 기리며 당면한 코로나19 극복을 함께 역설했습니다. 서해 수호 영웅들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기념사에선 남북관계를 의식해서인지 북한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돌발 상황에서 천안함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분향하는 순간 천안함 희생자 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가 대통령에게 다가가 천안함 사건이 누구 소행인지 직접 물은 겁니다. 이게 한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좀 말씀드리면. 윤 여사는 거듭 한을 풀어달라고 말했고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기념식 뒤 대통령 내외는 55용사 묘역 전역을 참배했습니다. 보수 야당에선 대통령의 기념식 첫 참석이 총선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 청와대는 천안함 10주기라는 점을 고려한 참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총선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권지윤 기자가 부산, 울산, 경남을 다녀왔습니다. 전부 다 아들 세금 때려가지고 쌈박지나 하고 더 있나 뭐. 일 안 하고 집에 가까이. 그래. 뭐 있는데 뭐 잘하는 게 뭐 있노? 한 개도 뭐 마음대로 하나도. 부산 지역구는 18개입니다. 8년 전 총선 옛 새누리당이 16석이나 얻었지만 민주당도 교두보 2석을 챙겼습니다. 4년 전엔 민주당이 5석까지 약진하더니 2년 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부산시장을 처음 배출했습니다. 의석 사수 나아가 확장에 나선 민주당과 의석 탈환에 나선 통합당의 주요 승부처인 셈인데 그 최전선엔 부산 한가운데 위치한 부산 진갑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지하철 초읍선 신설, 통합당 서병수 후보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신설을 공약으로 앞세웁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3선 의원 김 후보, 부산시장을 지낸 4선 전직 의원 서 후보, 부산 여야 거물들이 링에 오른 셈입니다. 부산시장과 대통령과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지역 발전의 기린차가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대한민국을 실패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부산시장으로서 많은 일을 해왔었습니다. 여기에 민생당 정혜정 후보,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근 후보도 출마했습니다. 부산 사상은 8년 전 총선 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친문 배재정 민주당 전 의원과 현 정부 저격수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맞붙습니다. 경남 16개 의석 중엔 여야 낙동강 전선의 요충지 양산을도 있습니다. 경남지사를 지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경기 김포갑에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고 홍준표 전 대표 대신 공천을 받은 통합당 나동현 전 양산시장과 정의당 권현우 지역위원장도 출마했습니다. 권영길 노회찬을 당선시켜 진보정치 1번지로 꼽혔던 경남 창원 성산에선 1년 전 보궐선거로 배지를 단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당시 504표차 차이로 석패한 통합당 강기훈, 민주당 이응석, 민생당 구명회, 민중당 서경철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6석이 걸린 울산은
8년 전 총선 땐 옛 새누리당이 석권했고 지금은 통합셋, 민주하나, 민중하나, 무소속 한석인데 보수와 범진보의 경쟁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SBS 권준입니다. 서울에도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봄 시작부터 따뜻하고 일조량도 풍부해서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이른 시기에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침 저녁으로 꽤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 모레 아침은 2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이맘때 봄 날씨를 점차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 제주 지역은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온화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